다음 날 나는 생각지도 않던 자크 미카엘리스의 방문을 받았다. 자크는 교회에서 강론을 끝내고 시내로 돌아가는 동행인들을 배웅한 다음 혼자서 기숙사를 찾아온 모양이었다. 무언가에 잔뜩 지쳐 망연해 있던 나는 그가 제안하는 대로 마을 남서쪽 언덕으로 나갔다. 하늘은 몹시도 맑고 푸르렀다. 남서쪽 언덕 위는 마을 전체를 조망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그 기묘한 지형도 마을 사람들의 모습도 한눈에 다 들어왔다. 그 중에는 이쪽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를 보내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크를 신망하는 자들이었다. 풀밭에 자리를 잡고 앉아 우리는 잠시 의례하는 인사치레를 나누었다. 나는 그가 대화를 이끄는 대로 여행길에 그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크는 내게 자신의 경력을 들려주었다. 그는 나보다 10년 연상이었다. 툴루즈 대학을 나와 지금은 비엔의 수도원에 몸을 담고 있노라고 말했다. 사목 활동을 위해 이 마을을 찾은 지 거의 1년 남짓 되어가는 모양이었다. 자크는 강론하던 모습 그대로 대단한 요술가였다. 한바탕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늘어놓고는 이번에는 말머리를 마을로 돌렸다. 이에 이르러 그의 말투는 갑자기 거칠어졌다. 특히 마을 사람들의 신심 없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한 말로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금은 그나마 한참 좋아진 편이지요. 내가 처음 마을에 발을 들였을 때에는 미사도 제대로 올리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 하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삼시과부터 시작되는 미사가 겨우 한 번 있을 뿐이지만 아무튼 그 즈음은 지독한 상태였어요. 어쩌다가 미사가 한 번 열린다 해도 젊은 사람들은 연애할 짝이나 찾아볼까 하는 꿍꿍이 속으로 교회를 찾는 판이었으니까요. 엄중한 성체 배령이 행해지는 도중에 사담을 나누질 않나, 저희들끼리 미래 약속을 하질 않나, 별별 인간이 다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저 유스타스라는 사제의 타락한 꼬락서니가 큰 원인이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저기를 좀 보세요. 자크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뛰노는 마을 아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제가 그 모양이니까 마을 아이들이 모두 문맹이에요. 위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말에 그대로 상응하는 자입니다. 그의 말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거려 주면서 나는 멍하니 어제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기욤의 아내와 유스타스 사이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자크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악습을 낱낱이 들춰가면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 하나하나를 통렬히 매도하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보다 오히려 자크 쪽이 훨씬 더 마을 사람들을 모멸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투박하고도 노골적인 모멸이었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저 먼 건너편에 눈길을 던지고 있었다. 서쪽에서 흘러온 구름이 천천히 마을의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대지는 파도에 젖어드는 모래밭처럼 그 그물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길의 끝에 장이 있었다. 벙어리 소녀는 어제와 똑같이 힘차게 그네를 구르고 있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소년의 안색까지 살필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분명 소리 없는 웃음을 짓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기욤은 백치라고는 말하지 않았었다. 어쩌면 무심한 마을 사람들 몇몇이 생각 없이 내뱉은 거짓 욕설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마을 사람들의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연민의 정은 조금도 일지 않았다. 내가 품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공포였다. 거리낌 없이 다 말하자면 무언가 답답하기 짝이 없는 도무지 풀 길 없는 증오감이었다. 무목적이고 무익한 그 유희를 나는 어떻게 용서할 수 없었다. 이 세계에서 단지 그 한 점만이 기묘하게 질서로부터 일탈하고 무수한 연관으로부터 튕겨져 나가 고립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좀벌레가 의복을 파먹듯이 질서에 작은 구멍이 뚫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악은 마침내 선과의 매듭을 풀고 떨어져 나가 우주의 완전성으로부터 탈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그것이 내게는 너무도 불쾌했던 것이다. 나는 암울한 사색에 홀려 있었다. 분명하게 장에 웃는 얼굴은 웃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저 어두컴컴한 입은 무언가 모르게 불길한 이계로 통하는 동굴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 구멍의 건너편으로부터 신의 창조를 조롱하는 불쾌한 소리의 메아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러저러한 학문적인 노력은 오로지 이 한 점 때문에 송두리째 불모의 것이 되고 마침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하고도 두려운 예감까지 들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두운 구멍으로부터 쭉 늘어진 얄푸름한 색깔의 기묘하리만치 기다란 혀를 떠올리자 나는 의외로 이러한 갖가지 불쾌감은 처음부터 내가 해결해야만 할 문제로 본질에서 이미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 계란 어쩌면 이 세계의 안쪽에 가장 깊이 감춰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계라고 믿고 살고 해석하려 해온 바의 피상적인 층 아래에 그보다도 훨씬 풍요롭고 복잡한 층이 자리 잡고 있음으로써 그로써 신의 창조의 의도가 보다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대한 층이 길게 드러누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금 나로 하여금 그 또 하나의 층을 슬며t 넘어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름 아닌 저 소년이 아닐까. 참으로 질서라는 것이 장으로 인해 훼손되고 손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질서라고 믿어온 곳이 단순히 그 피상적인 층에 있어서의 질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학문상의 노력 운운하는 것 또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만 행해져 왔던 데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이라는 소녀는 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고지하시고자 뚫어놓은 자그마한 바람구멍 한 점은 아닐까. 그리고 지금 나는 거대한 세계에 뚫린 바늘구멍 정도의 틈새를 통해 처음으로 그 다른 층을 발견한 것은 아닐까. 나는 다시 장의 허망하기 짝이 없는 운동을 떠올렸다. 거기에서는 그 다른 층에서는 운동이란 결코 성취되지 않으며 그저 목적도 없이 무한히 거듭될 뿐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운동의 성취를 기다릴 것도 없이 존재에 이룰 수 있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미 그곳은 이렇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무는 동안에 나는 다시 홀연 또 다른 회의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너무나도 불쾌하게 느껴졌다. 이 세계의 다른 층, 나는 나의 직감, 처음으로 나의 사고를 점령한 이계라는 기묘한 직감이 어쩌다 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회개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이계라고 간주한 것은 대체 무엇인가? 지옥인가? 연옥인가? 아니, 그런 것들은 결국 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품었던 직감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처음부터 신의 창조의 바깥에 존재하는 듯한 세계였다. 우주의 가장 처음이신 통제자로부터 비롯된 보편적인 질서를 벗어나 무언가 모르는 전혀 다른 질서의 휘하에 복종하고 있는 듯한, 어쩌면 처음부터 질서 자체를 알지 못하는 듯한 세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공상으로부터 나는 이 세계의 깊은 속 다른 층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개별적인 인의 질서를 일탈한 결과 어떤 다른 인에도 환원되는 일 없이 보편적인 인의 질서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것이 세계의 저 밑바닥 깊은 곳에 층을 이루어 침전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색에 먹혀들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전혀 다른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따위의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순전히 나의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 세계는 창조된 순간부터 모든 것을 견고하게 매듭으로 엮었고 궁극적으로 단지 신만을 목적으로 욕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두 층으로 확연히 갈라져 있는 것은 나의 인식 그 자체일 뿐이고 뚫린 구멍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나의 눈동자 속에 나 있는 것이 아닌가. 장은 꿰뚫은 세계의 표층이 아니라 신께서 쏘아 보내신 하나의 화살이며 그 이르지 못함을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을 꿰뚫으려는 화살이 아닌가. 혼자만의 생각에 꼴똘히 빠져있는 내게 이야기를 계속하기가 어색했던지 자크는 말머리를 돌려 자신이 들고 온 서책 한 권을 내보였다. 이단 신문의 실무라는 제목 아래 베르나르기라는 저자명이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그가 이단 신문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크는 마니교를 포함한 그노시스파의 이단에 대한 나의 의견을 청하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핵심이라고 할 부분을 겨우 손대는 정도로 생각한 바를 두세 가지 말해 주었다. 자크는 그에 만족하지 않았다. 다시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해왔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응답했을 뿐이다. 그는 적이 실망한 듯이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얼마 후 자크는 책을 옆에 내려놓더니 마녀라고 불리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단 신문은 단지 교의 해석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민중 속에 존재하면서 악마와 직접적으로 은밀한 관계를 맺고 신을 모독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자들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의 마녀에 관한 저 악명 높은 칙명이 공포된 것은 이로부터 2년 후인 1484년 9월 5일 일이었다. 지난해부터 콘스탄트 교구에서는 대규모적인 마녀 이단 신문이 행해지고 있지요. 잡아들인 수많은 자들은 물론 처형되고 있지만 아직도 자크는 여기에 덧붙여 자신이 마녀라고 하는 자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 이른 경위를 풀어놓았다. 원래부터 이단 신문의 직무에 종사하던 자크는 몇 년 전에 도미니크 회 수도사 인스티트리스를 아련하면서 자신의 무지몽매함을 깨쳤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인스티토리스란 아마도 후에 야코프 스프랭거와 함께 마녀의 망치를 저술한 하인리 크라머이리라. 자크는 마녀를 처형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출애굽기에 마술을 행하는 여인을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되느니 라는 말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이는 그 후로도 모든 신문관들이 수도 없이 거듭 입에 올린 구절이었다. 나 역시 이단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크가 말하는 마녀 이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자크의 견해에는 신문관들에게서 왕왕 볼 수 있는 어떤 편협성이 있었다. 고루함이 있었다. 대저말이라는 것이 이성의 채찍질에 의해 단련된 근육과 같은 것이어야만 한다면 자크의 그것은 감정에 의해 어떤 한 부분에만 쓸모없이 지방분이 덕지덕지 붙어버린 듯한 심히 균형을 잃은 것이었다. 나는 공허한 대꾸로 그의 말에 박자를 맞춰주는 신용을 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이윽고 자크는 내 기색을 살피면서 말했다. 그런데 형제가 어제 만났던 그 자는 어떻던가요? 나는 그 말에 문득 불쾌함을 느꼈다. 그래서 일부러 되물었다. 그 자라 하심은? 물론 자크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는 알고 있었다. 피에르 뒤페 말입니다. 그 자는 그 사람이라면 나는 순간적으로 자크의 말을 자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러나 내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 사람은 그때 나는 깨달았다. 자크가 나를 만나러 일부러 쑥사까지 찾아오고 이 언덕으로 이끌어낸 것도 이곳에서 여태까지 많이도 늘어놓았던 말들도 필경 모두가 이 한 건을 신문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 일에 대해 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내게는 그것이 너무도 교활하게 느껴졌다. 허물없이 이 말 저 말 내뱉었던 것은 말하자면 내사의 저항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질문을 받는 순간 아마도 그의 말을 막으려 피에르에게 걸려있는 혐의에 대해 무언가 변호할 작정이었으리라. 그러나 피에르에 대한 변호의 말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내 입을 제지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단지 내 머릿속에는 리옹 주교가 들려주었던 물론 확실한 신앙을 지닌 자라는 말만이 떠올랐다. 주교는 어째서 묻지도 않는 말을 일부러 그렇게 단정적으로 했던 것일까? 그것은 내가 지금 자크에게 같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과 상통하는 심경에서가 아니었을까? 주교는 내게 그렇게 확실히 말하고 그로써 스스로를 납득시키고자 했던 게 아닐까? 나와 주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는 그 말을 내뱉기 직전에 나는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참 지난 후에야 나는 억지로 입을 열었다. 나의 너무나 긴 침묵이 내 손을 떠나 아무렇게나 해석되는 것은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그러나 나로서도 뜻밖의 거짓없는 말이었다. 며칠 후 피에르 디페와 약속한 날이 되어 나는 그의 거처를 찾았다. 피에르는 이날도 백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나의 방문을 받자마자 일손을 놓고 책상 앞의 의자에 앉았다. 그가 권하는 대로 나도 그 곁에 자리 잡았다. 찌르는 듯한 약품 냄새와 고서가 내뿜는 마른 나뭇잎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피에르는 여전히 과묵했다. 사람을 대하면 우선 웃음을 지어가며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 애쓰는 도시인들의 행태와는 그는 처음부터 무연한 인간이었다. 그가 서늘서늘하게 웃는 일 따위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날도 나와 대치하기라도 하듯이 냉랭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보는 이의 내리에 불쾌가 싹틀 여지조차 주지 않을 만큼 늠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다시금 그 모습이 너무도 당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난번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채 요령 없이 중언부언했던 걸 반성하면서 연금술의 이론에 대해 아주 꼼꼼한 점까지 순서를 밟아 질문해 나갔다. 피에르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네 토마스주의자인가 하고 얼핏 물어보았다. 그러고는 자기 쪽에서 먼저 입을 여는 일 없이 그저 이따금 그런가 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가 질문한 것에만 짤막하게 응했다. 그런가 라는 말은 피에르의 구벽이었다. 내가 무언가를 물으면 그는 우선 그 말부터 하고 나서 두세 번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이윽고 자신의 의견을 풀어놓았다. 그가 내뱉은 그런가 라는 말이 내게는 한없이 웅숭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말에 뒤이어지는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이 방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깨닫고 눈뜨게 된 것들이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더해갈수록 많은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 관해서만은 끝내 이야기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그 복잡하고 꽤 까다로운 철학을 전부 논할 생각은 없다. 단지 연금술의 이해를 위해서는 근본이 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계량만을 기록해 두고자 한다. 피에르는 세상의 모든 금속의 내부로부터 황금의 실제적 형상이 생겨나리라는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 이 설의 옳고 그름은 지금은 따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금속은 자연 본질 그대로 그 궁극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황금이라고 할 것들이었다. 피에르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서 개개의 금속 내부에 직접적으로 황금의 실체적 형상을 생성하게 하고 나아가 진료를 곧 형상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실제적 형상은 성 토마스가 지적한 대로 태양의 열에 의해 광물적인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정한 장소에 있어서만 비로소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보았자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외적 부대성에 있어서만 금과 유사한 뭔가 전혀 다른 것을 터라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에르는 현자의 돌이라는 것을 창출해낼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자의 돌에 대해 성 토마스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면서 피에르는 수차에 걸쳐 거듭 이를 강조했다. 연금술 작업이란 이 현자의 돌을 이 종국의 목적으로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피에르가 이를 위해 취한 방법은 전통적인 유황, 수은 이론이었다. 이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이론이 아라비아를 경유하여 서구 세계로 옮겨오는 과정에 기묘하게 재해석된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흙, 물, 공기, 불이라 했던 종래의 사원소는 철학적 유황과 철학적 수은이라는 두 개의 원질로 환원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황이나 수은이란 물론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른바 원리이며 흙과 불이 유황에, 물과 공기가 수은에 대응하는 형태로 서로 간에 상응할 수 없는 것으로서 대립하고 있다. 다시 그 각각에는 불휘발성과 휘발성, 가연성과 승화성, 그리고 연금술의 용어로 소위 남성과 여성이라 칭하는 반대의 성질이 부기되어 있다. 두 개의 원질을 각기 어떤 종의 물질로부터 추출하여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레비스라고 하는 현자의 돌이 직접적인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통상 결혼이라고 비유되곤 한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 얻어진 레비스를 한번 살상하고 부패시킨 후에 부활시킬 때 레비스는 현자의 돌이라는 실제적 형상을 비로소 획득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일을 몇 번이고 거듭하는 작업에 의해 참된 현자의 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피에르는 그 결혼에 대해 언급하면서 본질이 녹아 서로 어우러진다는 기이한 말을 사용했다. 본질이 녹아 서로 어우러져서야 이루어지는 새로운 본질은 이전의 본질을 전혀 잃는 법 없이 모순된 채로 그 두 가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이것이 참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갖가지 대립은 하나된 물질의 내부에 해소된다. 이때 이 하나된 물질에는 완벽한 존재 그 자체가 생생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피에르는 이 대목에 이르러 도해에 가득 차서 나는 이것을 얼마간은 스스로 보충해서 서술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나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그 이론을 잘못 전달하지나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로 하여금 새삼지조하게 한 것은 최후의 부분에 대하여 덧붙인 서술이다. 피에르는 현자의 돌에 드러나는 바를 끝까지 존재라고만 묘사하는 데 그쳐 버렸다. 그러나 이로써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는 명확했다. 연금술사는 이 현자의 돌을 말하자면 물질의 현한 존재 그 자체를 수중에 넣어 그것이 뜻하는 바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존재, 굳이 말하자면 순수 현실태를 접함에 의해 물질의 내부에 황금의 실제적 형상이 생기고 진료는 곧바로 형상에 이르며 모든 금속은 일시에 황금으로 변성하는 것이다. 단지 금속만이 아니다. 피에르의 말에 따르면 무릇 월화 피조물계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진료가 형상과 일치하고 그뿐만 아니라 결여태로부터 소유태로의 복귀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눈먼 자는 그 눈동자의 빛을 밝히고 귀먹은 자는 음을 가려 들으며 나병은 치유된다. 현자의 돌을 두고 만능의 약이라 칭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그렇다 하나 이것이 멀쩡한 정신으로 설파하는 이론일 것일까? 나는 어느 정도의 피에르의 이론에 납득하면서도 역시 그것은 절망적인 시도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절망은 이론상의 오류를 근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위 자체가 지니는 불경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넘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넘보는 정해진 운명을 뛰어넘어 그 너머의 것을 넘보는 행위였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몇 번이나 그 점에 대해 묻고자 했지만 결국은 입을 열지 못하고 말았다. 나의 망설임은 이를테면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 한 폭의 사신상을 마주한 자의 망설임이었다. 사람들은 성모님이나 천사를 묘사한 그림에 대해서라면 당장에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내리고 결점을 집어낼 수도 있으리라. 천사의 날개는 그 깃털 하나하나까지가 더욱더 선명하고도 찬연하게 빛나야 하는데 저건 그 점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든지 성모님의 눈동자를 저렇게 궁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지. 뭔가 좀 더 자비심이 넘치면서도 풍요함은 잃지 않게끔 그려야 하는데 하는 식으로 말이다. 훌륭한 평가가 되었든 치졸한 평가가 되었든 아무튼 무언가 한마디쯤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 이상 더 잘 묘사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게 묘사된 이교신의 그림을 마주하였을 때 사람들은 대체 뭐라 평가할 수 있을까? 확실히 그것은 괴이하기 짝이 없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부정해 버리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저항하기 어려운 매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해 보려고 머리를 쥐어짜며 애를 써보는 것이리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 지적해야 할 것인가? 허둥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그 괴이하기 짝이 없는 점을 보유해둔 채로는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말을 잃고 말았다. 피에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몸을 일으키더니 천천히 연금로 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산길 같은 등허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문득 인간을 위해 신을 배반하고 불을 훔쳐내었다가 영겁의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는 견인 불발의 이교도 거인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렸다. 한참 후에 그러나 억지로 나는 입을 떼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현자의 돌이란 거기에 나타나는 그 존재라는 건 그러니까 그때 나의 뇌리에 자크의 말이 번뜩 스쳤다. 그자는 어떻던가요? 나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는 듯이 연금로 앞에 그대로 앉아 피에르를 입을 다물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속에 불길하게 점령해 오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망설이는 집착, 나 자신의 미집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내가 피에르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겨우 단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나는 거기에 얽히고 설킨 몇 줄인지도 모르는 망설이는 집착의 쇠사슬을 하나하나 모조리 풀어 끊고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쇠사슬은 피에르의 인격에서 유래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 학설이 가지는 매력에서 유래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 둘 중에 무엇이 되었든 나는 두려움과 우유부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즉시 처리하려는 결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어쩌는 수 없이 나는 들고 왔던 몇 권의 책을 챙겨들고 피에르에게 그만 돌아가겠노라고 말했다. 피에르는 마치 나의 침묵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여전히 한결같은 침묵으로 내 말에 응답했다. 그의 곁을 지나 문으로 향하면서 나는 저괴로운 실내에 울려 퍼지는 나 자신의 후들거리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 흐릿한 울림에 나의 소심한 무기력을 느끼면서 숙사에 돌아갈 맘도 들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발걸음은 어디랄 것도 없이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다.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밖에 나와 저마다 생업에 매달려 있었다. 생각해보면 마을에 온 뒤 내가 조금이나마 의식적으로 이곳에 사는 이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저녁답이 내리면 정해놓기라도 한 듯 주막을 찾는 사내들이 지금은 모두 한결같이 무거운 얼굴로 여위어 말라붙은 듯한 겨울미를 마주하고 온종일 서서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일손을 바쁘게 움직이거나 기껏해야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설핏 냉소를 던지는 정도였다. 그들은 작년에 겪은 냉해의 기억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다. 계절이 초여름에 이르렀건만 날씨는 전혀 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겨울 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작물에 병든 기색이 역력했다. 리옹에 머물던 동안 같은 방에서 지내던 수도사가 말했었다. 시골에서는 차마 탁발을 못 타겠더라고. 왜냐고 물으니 시골 사람들은 탁발에 나선 우리 수도사의 남루한 차림새에서 청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보려 들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욕설 많이 들었지요. 그들은 국어를 하려거든 너희도 밭을 갈든지 파든지 아무튼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욕먹는 일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들 말이 너무나 지당한 것 같아 괴로운 거지요. 사실 작년에 지독한 냉해 때문에 시골에서는 제대로 끼니을 것조차 없는 지경이었지요. 그런 시골 사람들에게 어떻게 애긍을 받겠습니까? 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런 수도원 생활을 성 도미니크가 참으로 바랬던 것일까요? 나는 탁발은 행하지 않았지만 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았다. 내가 지금 이 시골 사람들을 마주하며 느끼는 적지 않은 부끄러움도 어쩌면 그와 똑같은 양상의 무력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얼마나 빈곤한가는 여기저기 기움질 투성이의 더러운 겉옷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도 오래 이어지는 대지의 불모에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증오가 직접 대지로 향하는 법은 없었다.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곳은 오히려 하늘이었다. 나는 몇 번인가 마을 여인네들이 하늘을 향해 희말랭이 하나 없는 오눈의 욕을 퍼붓는 기묘한 광경을 보았었다. 대지는 그 희생자로서 오히려 동정을 사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남자들도 똑같았다. 밭둑에 선 그들이 하늘을 향해 던지는 시선에는 분명하게 경멸의 빛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한 불우한 대지를 도닥거릴 때는 무언지 모를 농밀한 비밀이 감춰진 듯이 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동은 어떤 형언할 수 없는 박력감으로 나를 때리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에 대해 내가 품은 생각은 조금 질투와도 비슷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그들 사이에 빈부의 차가 거의 없고 그런 탓에 노동을 거의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마을의 토지는 대부분 주변 도시의 부유한 시민들이 매입해들인 모양이었다. 그래서 영주 한 개인에 의한 포괄적인 지배라는 걸 여기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 이 마을에 대한 나의 인상이 언제라도 기억의 거대한 강 속에서 우연히 얼굴을 내민 암초와도 같이 고립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은 이 마을의 또 하나의 지배자, 교구의 사제는 어떠한가? 나는 사실 그즈음 며칠 동안을 저 유스타스라 이름하는 사제에 대해 생각해 왔다. 유스타스는 아닌 게 아니라 처음의 인상 그대로 참으로 진부하기 짝이 없는 전형적인 타락 사제에 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자를 믿지 않았고 유스타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껏 모멸하고 있었다. 교회에는 오래전부터 두세 명의 여자들이 드나들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종일 음일에 푹 빠져 있는 모양이었다. 그를 찾아갔던 날에 내가 마주쳤던 여자들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타종을 비롯한 공적의 일의 대부분은 부제가 대신 떠맡고 있다고 했다. 기욤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또 유스타스를 둘러싼 향간의 소문은 일일이 열거할 시간도 없을 정도였다. 곤드레 만들에 취한 상태에서 한 번도 깨어나 본 적이 없는 그를 두고 마을에서는 그렇게 노상
포도주를 대포로 들이켜대니 분명히 유스타스의 피는 예수님의 피하고 똑같아졌을 거야 라는 등 불경스러운 우스갯소리까지 퍼져 있었다. 참으로 유스타스의 타락은 진부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진부함이 도리어 의아하게 여겨졌다. 그것은 내가 그의 모습에서 어떤 쇠약함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쇠약함은 예전에 방자했던 생명력의 잔재와 그의 장래에 다가올 소생의 예조를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정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에게 붙어 있었으나 그렇다고 그를 광치로 끌어갈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 비밀스런 음일도 그쪽에 완전히 미쳐버린 자의 떠들썩한 열광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처음에 내 마음을 끌었던 성당의 제단조차도 그것을 꾸민 자가 유스타스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그 비속한 범용한 마음은 눈에 띄어 더는 좋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의 생활을 변호할 생각은 털큰만큼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삼 유스타스의 쇠약에 흥미를 가진 것은 그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 듯이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쇠약은 단지 한 성직자가 신앙에 무지몽매한 민중의 생활로 추락해버렸다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일까? 아무래도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보다 극심한 타락에서 진부한 타락으로 쇠약해지고 만 것처럼 보였다. 보다 더 정확히 묘사하자면 본질적인 타락에서 주변적인 타락으로 쇠약해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극히 최근에 유스타스 개인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전부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만 꼭 그렇게만 여겨졌던 것이다. 흡사 거꾸로 된 타제이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이 같은 나의 삿된 생각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나의 사고는 이성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유스타스의 타락을 가장 경건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도자의 모습과 연결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다리를 건너는데 한 여인이 인사말을 건네왔다. 이미 마을에는 내가 자크와 절친한 사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어 나 역시 사람들이 자크에게 보내는 신뢰의 반의 반 정도는 짐을 나누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다. 이 여인도 자크의 설교에 회심한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여인은 내게 참회의 청문을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마을에서 나는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이따금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것은 마을의 자크의 교의 방식에 침투한 결과였다. 자크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스스로 범한 죄를 고백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평소 하던 대로 나는 말없이 그 청을 허락하였고 청문을 마치고는 복음 말씀을 두세 구절 들려주고 여인과 헤어졌다. 고백의 내용은 두서없는 것이었지만 회개를 간절히 원하는 여인의 진지한 표정이 묘하게도 선명하게 내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피에르에 대한 생각에 몰입했다. 피에르에 대해 품게 된 근거 없는 단순한 존경심 때문에 나는 저 두려운 이단을 판단해낼 눈을 잃고 만 것일까. 이러한 이념에 나는 가슴속에서 불어나기만 하는 미망을 몇 번이고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리옹 주교가 말했던 대로 피에르는 굳건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신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이 세계의 여간한 질서를 믿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궁구하고자 하는 자연학의 첫 번째 전제였다. 피에르를 이단으로 보려는 의혹에 대해 내가 분명코 그는 이단이노라고 단호한 긍정의 태도를 보이기를 주저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점 때문이었다. 또한 그가 굳건한 신앙을 지녔다는 걸 전제하고서야 논의가 비로소 가능할 터인 연금술의 이론에 적지 않은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고 굳이 덧붙여 말하자면 장이라는 벙어리 소년을 본 순간부터 나를 붙잡아 놓아주지 않는 신의 창조의 전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거기에서 시사받은 듯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를 고뇌하게 하는 그 문제의 해결이 연금술이 회삽 한 숲 저 깊은 안쪽에야 말로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고교하고도 초직한 성품에 매료되었다. 그의 초연한 태도에 감탄하였다. 처음부터 피에르는 어떤 불가사의한 이교도적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단지 그가 하고자 하는 바가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인가? 내가 매료된 것은 그의 오연함이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 또한 그의 오연함이었다. 그 오연함으로 그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근본적인 격차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숙사로 돌아가면서 나는 문득 리옹 주교가 빌려주어서 여행길에 오르기 전에 읽은 헤르메스 선집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그리하여 감히 말하노라. 지상의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신이며 천계의 신은 불사의 인간이노라. 고. 나는 그 구절이 피에르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피에르를 통해 얻은 경악은 그 구절을 접한 이가 느낄 그것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로부터 나는 자주 피에르의 거처에 드나들게 되었다. 피에르는 나의 방문에 실은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별다르게 환영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책장에 줄줄이 꽂힌 수많은 서책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장서 중에는 사본도 많이 있어 필사는 대 알베르투스의 그것과 같이 단정하고도 섬세한 문자로 씌어 있었다. 무엇보다 내 흥미를 끈 것은 필사본의 각 페이지마다 여백의 빽빽이 써놓은 주석이었다. 띄엄띄엄 기술해 놓은 그 주석들은 자연학에 대한 피에르의 이해가 얼마나 깊고 정확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그 주석을 통해 새로운 학문상의 발견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렇다 해도 내 속에 자리 잡은 미망은 조금도 풀릴 줄을 몰랐다. 나는 어떤 주박에 들려 있었다. 이것을 설명하기는 너무도 어렵다. 억지로 말을 하자면 주박이란 곧 피에르 디페 그 자체였다. 나는 피에르의 집을 찾아가 그 곁에 머물면서 서책을 들여다보는 동안에는 그가 시도하고자 하는 작업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당한 것이라는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막상 그 집을 떠나와 생각에 빠져들면 내 마음속에는 차츰 그것에 의혹을 제기하려 드는 어떤 불안이 싹트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이단에 대한 불안이었다. 나는 피에르의 합리적인 정신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가 기록해둔 바는 적어도 일반 자연학에 관한 한 언제나 명석했고 연면한 실험의 기록은 무엇보다 상세했으며 그의 논고에는 형안의 통찰이 담겨 있었다. 이는 얼빠진 우솔로 말장난이나 치는 파리의 수많은 학자연 하는 자들과 섞여 지냈던 내게는 너무도 놀랄 만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의 질서를 해석하고자 하는 이 냉정한 이성이 현자의 도리라는 거대한 관념을 마주하자마자 온통 거기에 말려들고 녹듯이 빨려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몰되어 버리는 불가사의를 나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곤 했다. 왜냐하면 어찌된 까닭인지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마음속에서 은밀히 그것을 시험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미 몇 번인가 나는 현자의 돌의 생성 가능성을 논박할 이론의 구축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끝내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아무리 마음을 집중시켜 보아도 나는 그 일에 착수하자마자 갑작스레 어떤 허망함에 붙들리고 마는 것이었다. 시험적으로 몇몇 이론을 세워는 보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그것을 검증해 보면 여지없이 그 무력함에 실망하고 말았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인 듯이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과연 현자의 돌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것이라면 나는 어떠한 말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논박할 수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통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거기에서는 말이 너무도 무력한 것이었다. 현자의 도리라는 관념에 손을 대려는 나의 시도는 마치 국자로 분하고 해서 용암을 퍼올리려는 것처럼 그 근처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가당치 않았다. 거기에 이르면 말이란 것은 송두리째 타버려 죄가 되고 마는 것이었다. 나는 말수가 적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한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학문상에 명확하지 않은 점도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책 속에서 답을 구했다. 나는 무엇보다도 그와의 토론이 어느 순간 끝장날 것이 두려웠다. 그의 설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이 두려웠다. 그 결정이야말로 곧 그와의 결별이었던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나 망설이고만 있었다. 열렬한 호교가라는 내가, 저 성 도미니크회 수도사라는 내가. 하지만 이런 교류는 다른 한편으로 내게 그의 일상을 찬찬히 살필 수 있게 해 주었다. 피에르 디페의 생활은 대단히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세수와 양치를 끝낸 후 한 오락이 남김없이 수염을 밀고 작업을 행하고 정확하게 제 시간에 낮 기도를 하고 오찬을 들고 다시 작업을 행하고 일을 끝낸 다음 저녁을 들며 문헌 연구에 정진한 후에 끝 기도를 하고 짚을 채워넣은 초라한 침상에 옷을 입은 채 드러눕기까지 거의 별의 운행과도 비교될 만큼 정확성을 유지하며 반복되고 있었다. 식사는 하루에 2번, 오찬과 저녁만을 들었다. 밀이나 귀리로 만든 소박한 검은 빵과 잠두나 완두가 주된 음식이었다. 육류는 일절 들어있지 않고 향신료도 쓰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기욤이 사들여 조리해준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을 맡아주는 대신 기욤이 쏠쏠하게 부풀려 청구하는 비용을 피에르는 한마디 따지는 법 없이 그대로 대주는 것 같았다. 나는 단 한 번 피에로와 오찬을 같이 한 적이 있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식탁을 마주하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욤이 2사람분의 접시를 준비하면서 별 회개한 일도 다 보겠다는 듯한 얼굴로 쳐다보던 것이 인상에 남아있다. 피에르는 식사 시간에는 특별히 엄격하게 사람을 멀리해서 누구도 같은 식탁에 자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기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피에르의 거동에는 전혀 변하는 바가 없었다. 특히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에 그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식전 기도의 경건함에서도 식사 중의 침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식탁에서의 모든 동작은 대단히 천천히 시간을 들여 이루어지고 소리 하나 내는 법 없이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길고 긴 단식을 끝낸 이가 마주한 최초의 식사를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과도 같은 외경이라 부를 만한 고요함과 눈앞 음식과의 진지한 교류가 보였다. 생리적인 욕구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 욕구가 핍박받고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형태를 부여받아서 인간에게 적합하게 고양되었다고 해야 할 그런 엄격함이었다. 그 순간 음식은 피에르에게는 분명하게 외적이고 이질적인 것이면서도 몸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 발 앞서 이미 동질성을 획득한 듯이 보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피에로가 연금노를 마주하고 있을 때에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불가사의 하리만치 충실감 넘치는 외계와의 일체성의 현현이었다. 단 한 번 함께 하였던 이 오찬 다음에 피에르가 평소와 달리 자기 스스로 말문을 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금속의 진료 내부에 황금의 실제적 형상이 생성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였다. 그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함을 나는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 무엇보다 먼저 착실하게 떠오른 것은 피에르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준 일이었다. 내가 그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해도 좋으리라. 피에르는 젊은 시절 현자의 돌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해 여러 나라를 편역했노라고 말했다. 언젠가는 리옹 근교의 광산에서 감독직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낸 기간은 겨우 몇 년에 불과했지만 매일처럼 직접 들어가 확인해야 했던 갱도 안에서 연금술의 이론에 관계되는 몇 가지 중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 물질에 있어서의 황금의 실제적 형상의 발생에 관한 확신을 얻은 것도 이때였노라고 말했다. 내가 들어 알게 된 것은 단지 이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일화로 인해 나는 피에르에 대한 의문의 이후 모조리 여기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아직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그의 생활비용 같은 것도 그 중에 한 가지였다. 특히 이후 목도하게 되는 그의 불가사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풀어보고자 이 일화에서 아리아드네의 시를 찾아보았던 것이다. 내가 피에르 디페를 방문한 때는 대부분 오전 중이거나 점심시간이 지나 해가 막 기웃할 무렵이었다. 황혼역에는 피에르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거처에 드나들기 시작한 처음 얼마 동안은 나는 그 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찾아갔다가 그가 없으면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차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다. 엄격하게 자신의 생활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피에로가 오직 이 외출만은 언제든 마음 내키는 대로 불규칙하게 행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마침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 날과 똑같이 나는 숲 안쪽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피에르를 만났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피에르의 얼굴에 예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의 초췌함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디 몸이 불편하시냐는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피에르는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숲에는 왜 들어갔느냐고 물었다. 내가 평소와는 달리 이렇듯 신중함이 결여된 질문을 연달아 던졌던 것은 그때 이미 내 나름대로 그의 황혼역의 외출에 대해 두서없긴 하지만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어 평상심을 잃은 탓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숲에는 악마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근접하지 않는 곳이었다. 피에르가 그 소문을 알지 못할 리는 없었다. 다 알면서도 굳이 숲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를 나는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처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침묵하더니 한참 후에야 제1진료를 위해서일세 라는 단 한마디 대답을 던지고는 나를 밖에 세워둔 채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나는 얼마간은 그의 대답에 일단 수긍했다. 피에르가 말하는 제1진료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는 약간 다른 연금술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피에르에게 이따금 듣던 것인데 그는 이것이 널리 이르는 곳곳에 편재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숲에 들어간 것도 그의 말대로 그 탐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이내 새로운 의심이 싹터 올랐다. 그 같은 이유는 외출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되었지만 생활의 규제에 엄격한 피에르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숲에 드나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서록 사실이라 하여도 반드시 저녁 무렵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제1진료를 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피에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그 진상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날은 피에르를 찾아갈 작정도 없이 나는 오후 시간을 숙사 방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보냈다. 그러나 생각 밖으로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다 읽어버려 다시 한 권 빌려볼까 하고 해가 제법 기울었을 무렵 숙사를 뒤로 하였다.
하늘에 흘러가는 벗겨진 나무 껍질 같은 구름을 비추며 작은 강의 수면이 저녁 노을에 요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는 채 떨어지지 않았으나 잔설 같은 달이 이미 하늘 귀퉁이에 걸려 있었다. 서쪽 하늘에는 그새 금성도 얼굴을 내밀었다. 다리 끝에 있는 기욤의 집들에서는 장이 언제나처럼 예의 유희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네줄이 움직일 때마다 나무 줄기가 삐걱삐걱거려 천연 조소를 던지고 있었다. 그 아래 소년의 얼굴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커다랗게 벌어진 입속의 어두운 구멍과 거기에서 튀어나온 기다란 혀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년의 등 뒤로 무성한 가시나무가 보이고 몇 그루 사과나무도 보였다. 그리고 아이 곁에 연인이 서 있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여인은 발 아래 비둘기들에게 이따금 먹이를 던져주면서 증오가 가득 담긴 냉담한 시선을 소년에게 퍼붓고 있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미간이 넓은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단정치 못한 아름다움이었다. 그것은 여인이 입고 있는 발끝에서 내려오는 긴 옷에 넓게 파인 가슴팍이 내게는 유격의 발로를 암시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여인의 두툼한 입술에 시선을 던지며 얼마 전에 꾸었던 꿈을 떠올렸다. 갑작스레 마음이 불편해졌다. 발걸음을 빨리하여 삐에르의 집으로 가는 길을 서둘렀다. 삐에르의 집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막 집에서 나와 숲으로 향하는 삐에르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를 부르려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알아채지 못하게 뒤를 밟아 보기로 작정했다. 이런 소행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때 나를 몰아세운 것은 나의 살속을 피처럼 신속하게 휘도는 어떤 농밀한 예감이었다. 삐에르는 집 뒤편을 통해 숲에 들어서더니 이따금 주위를 살피며 남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의 뒤를 쫓았다. 많이 지나다녔던 탓인지 발밑으로는 한 줄기 행해가 튀어 있었다. 삐에르는 오른손에 밝힌 희미한 납촉 불빛에 의지하여 그 길을 더듬어 가는 것이었다. 숲은 이미 엷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그가 나의 뒤밟음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으리라. 개미가 울고 새가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울릴 때마다 주위의 정적이 한층 깊어졌다. 머리 위에 빽빽하게 얽히고 설킨 나뭇가지들에서 이따금 나뭇잎이며 벌레들이 떨어져 내렸다. 벌인지 나방인지 모를 곤충이 방향 없이 날아들었다. 과연 이곳에서라면 악마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전에 이 숲을 보며 거대한 화염의 환영을 보았던 것이 떠올랐고 별 두려움 없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 갑작스레 불안해졌다. 생각 탓인지 얼굴이 화염의 열기로 후끈해지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요컨대 나는 악마의 손으로 막 짚혀지게 된 땔감인 셈인가. 그때 저만치 앞에서 삐에르가 들고 가는 촛불의 가장자리가 마치 산산이 흩어져 나는 듯 보였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헉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불빛은 바람에 약간 뒤흔들렸을 뿐이었다. 나는 등줄기에 땀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바쁜 걸음탑만은 아니었다. 등을 핥아 내리는 땀에서 나는 무언가 악마적인 질을 떠올렸다. 주르르 등줄기를 훑은 땀의 족적이 마치 거무스레하고 예리한 손톱으로 긁어내리는 한 줄기 창상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숲이 내뿜는 기는 누군가 오래전에 뱉어놓은 토사물과도 같이 끔찍하리만큼 숨막히는 것이었다. 산천이 내뿜는 악기, 장기라고나 할까. 숨을 쉴 때마다 몸 전체가 열을 내뿜는 악균에 오염되어 가는 듯한 불쾌감이 나를 휘감았다. 돌아갈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어라 표현하기 힘든 불길한 힘이 떠물려 나는 무턱대고 앞으로 발걸음을 떼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가자 피에르가 시냇물을 건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시내는 마을을 둘로 가르는 작은 강의 지류였고 숲의 출구 부근에서 본묘와 한 줄기를 이루는 것이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시내를 건넜다. 물에 잠긴 것은 발목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계절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치 차가운 물이 온몸을 고루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둠은 짙어져 갔다. 어느 만큼이나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아도 어둠 속의 격차처럼 꽉 짜여진 수목이 이어질 뿐이었다. 이윽고 피에르의 납촉 불빛은 석회암 벽 앞에 멎었다. 아마도 마을로부터 동쪽 편 일대에 보였던 험준한 산맥의 중턱쯤에 해당되는 곳이리라. 피에르는 그곳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주위를 확인했다. 이윽고 그의 오른손이 높직이 올려졌다. 불빛에 드러난 것은 암벽에 뚫린 동굴 입구였다. 찢어진 상처처럼 좁고 길쭉한 마름모꼴로 열려있는 동굴 입구는 겨우 사람 하나가 드나들 정도였다. 그 일대의 담쟁이 넝굴이 갈등 엉클어지면서 기어올라 동굴 주위를 빈틈없이 뒤덮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다 보이는 동굴 내부는 더욱 짙은 어둠에 갇혀 얼핏 보기에 안으로 들어갈수록 동굴이 좁혀지는 것이었다. 피에르는 납촉을 기다린 새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나머지 납촉과 불쏘시개를 꺼내 확인하더니 켜둔 촛불을 앞으로 쳐들고 동굴 입구를 넘어섰다. 나는 몸을 감추고 있던 거목의 그늘에서 나와 그가 가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다. 동굴 앞에서 내 걸음은 머뭇거렸다. 피에르를 뒤쫓으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동굴에 켜켜이 쌓인 어둠이 나로 하여금 선자리에서 한 발도 뗄 수 없게 했다. 그건 두려움이었다. 단지 미지의 어둠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비되어 있을 것만 같은 무언가, 부드럽게 나를 유혹하는 듯한 힘, 어떤 그윽한 아름다움 같은 것을 향한 호기심이 몰고 오는 까닭 모를 두려움이었다. 거기에서 달아나려 할수록 한층 더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무서운 기세로 차올라 오고 있었다. 나는 끝내 거기에 저항할 수 없었다. 저 멀리 점점 작아져가는 피에르의 불빛을 나는 왠지 그립게 느꼈다. 나는 정신없이 그 뒤를 밟았다. 그저 열심히 그의 발자취만을 밟았다. 아득한 어지러움 속에서 어둠과 불꽃이 멀리 희미해져 갔다가 다시 나를 감싸듯이 다가오고 또다시 저 먼 아득한 곳으로 달아나려는 것을 나는 눈도 깜짝일 새 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불빛을 향해 정신없이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의식은 얼마간 평정을 되찾았다. 동굴의 내부는 서늘한 습기에 젖어 있었다. 길고 구불구불한 좁은 통로를 지나자 천장이 높고 길폭이 넓은 곳이 나왔다. 피에르의 모습을 놓치지는 않았다. 그것이 무엇보다 나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이미 입구는 아득히 멀어 뒤돌아보아도 칠흑의 어둠뿐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외계의 빛은 끊어져 전혀 닿지 않고 동굴 안을 밝히는 것은 피에르가 들고 있는 희미한 촛불뿐이었다. 주변의 모습은 그 불빛이 아련하게 비춰내는 것만 겨우 파악할 수 있었다. 얼마간 더 걸어 들어가자 앞쪽에 얼어붙은 폭포와도 같은 암복이 보였다. 꼭대기에서 단 한 번 크게 울부짖은 후 맹렬하게 한꺼번에 땅으로 흘러내린 듯한 형상의 암벽은 본래의 완만하게 누적된 형상을 완전히 감추고 순간적인 형상의 성취를 떠올리게 했다. 굉음은 흐름 속에 삼켜지고 그 흐름은 다시 상아색을 띤 젖은 바위의 침묵에 봉인되어
그 속에서 부르르 떨고 있는 듯했다. 이 암벽을 좌우로 똑같이 나뉘는 한가운데에는 어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둡고 깊어 그 앞은 알 수 없었다. 내 발치에도 빛은 거의 미치지 않았다. 더욱이 윤기한 석순 때문에 발 아래의 가복이 급격히 심해져서 나는 몇 번이고 땅에 두 손을 짚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상한 일은 나는 그때 밝은 빛을 바라는 마음이 급해 조심성 없이 피에르에게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 있었고, 게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동굴 안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피에르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에르가 뒤를 밟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짐짓 모르는 채 했던 행동은 대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 역시 알지 못했던 것일까? 어쩌면 나처럼 피에르도 어떤 저항하기 어려운 힘에 끌려가듯 앞으로 더욱 깊은 곳으로 정신없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일까? 그가 그렇게도 사람들의 눈을 경계해가며 이곳에 왔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뒤를 밟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당장에 나를 떼어놓으려 했을 터였다. 아니, 그렇게도 주의 깊게 주위를 살폈었으니 분명 내가 뒤를 밟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닐까.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으면서 나를 마치 우연인 듯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구태여 뒤돌아 말을 붙이지 않았던 것일까? 하지만 어느 쪽이 되었든 내가 그곳으로 끌려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곳까지 나는 앞뒤를 생각지 않고 그저 피에르가 가는 대로 걸음을 내디뎌 왔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점차로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만은 깨닫고 있었다. 길은 줄곧 아래를 향해 있었고 중간중간에 갑자기 계단을 덜컥 내디딘 듯 움푹 꺼진 곳이 몇 군데 있었다. 나는 조금 숨이 찼다. 아까 지났던 넓은 통로에서 다시금 좁은 통로로 들어선 뒤로 벌써 상당히 오래 걸었다. 나지막한 천장에 맺혀 있던 물방울은 끊임없이 내 머리를 적시고 지하천의 세류 발밑을 적시고 있었다. 깊은 골 속에 잠긴 동굴에 돌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고동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땀이 식으면서 한기가 느껴졌다. 피에르는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다. 걸음새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따금 꺼질 듯한 촛불 때문에 아주 잠깐씩 멈춰서는 정도였다. 계속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방금 전에 내가 선택한 갈림길을 떠올리고는 문득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나의 그 선택은 피에르를 놓친 상태에서 특별한 표지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고른 선택이었다. 이곳까지 그러한 갈림길이 몇 번이나 있었던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러한 너무도 단순한 부주의는 후회해봤자 쓸모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를 깨닫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떨지가 의심스러웠다. 이윽고 지하철의 수량이 제법 많은 곳에 이르렀다. 점차로 길이 넓게 열렸다. 앞쪽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반딧불이 같은 벌레를 잡아 감싸든 손바닥에서 비쳐나오는 듯한 미약한 빛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피에르의 촛불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어둠에 눈이 익을수록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빛은 애애하게 건너편을 감싸고 있었다. 길은 조금씩 완만하게 넓어지다가 갑작스레 크게 열렸다. 올려다 보이는 천장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지만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희미한 빛을 받아 거꾸로 매달린 무수한 종류석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래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수면을 뚫고 천장의 종류석에 정확하게 응하여 석순이 자라고 있었다. 그 중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종류석과 바닥에서 자라는 석순이 서로 만나 이미 하나의 기둥을 이룬 것도 있었다.
석순의 노약은 그 형태를 통해 추측할 수 있었다. 젊은 것일수록 가운데가 한 줌에 쥐어질 듯이 가늘었다. 가장 오래된 종류는 가운데가 볼록하게 한 덩어리의 작은 산처럼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석수는 수면 바닥에 가라앉은 채 위편의 종류석만이 거대하게 부푼 것도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괴괴하게 거울같이 닦여진 수면 위에 환영처럼 비치고 있었다. 적석의 윤기나는 하얀 피부는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고 거무스름한 그림자에 의해 기묘한 무늬의 골은 더욱더 짙어 보였다. 그 수많은 적석의 한가운데 그 어떤 적석보다도 단연 커다란 석순이 우뚝 솟아 있었다. 빛의 원천은 그곳인 듯 했지만 그러나 그 빛의 진짜 원천지는 피에르의 괴위한 체구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그 등 뒤에서 한동안 그 빛의 본원을 보지 못하고 피에르의 그늘에서 벗어난 발광하는 것의 주위에 있는 것들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이러했다. 석수는 똑바로 위쪽으로 자라나 전체의 반 정도를 남겨둔 지점에서 한번 잘록해졌다가 한층 큼지막하게 불어나 그대로 완만하게 선단부를 맺고 있었다. 마주대하고 있는 종류석도 거의 같은 형상이었다. 길이는 각각 사람의 3배 정도나 될까. 두 개의 적석은 이제 곧 서로 다 녹아들려거나 찰나의 장소에서 겨우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갈 거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간극은 존재의 예감으로 번뜩이고 난숙하여 존재 이상의 충실한 긴장감을 잉태하고 있었다. 석순을 지탱해주는 받침대는 녹아 흘러내린 촛농처럼 파문을 그리고 응고되어 있었고 물 위로 조금 드러난 그 받침대의 표면은 석순의 뿌리로부터 수면에 이르기까지 장미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 동굴에 들어온 이래 꽃 같은 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장미꽃들이 그 한 곳에만 기묘하게 피어나 있었던 것이다. 꽃들은 모두 지금 막 피어나려는 찰나의 모습으로 금방 떼어난 살덩어리의 단면처럼 붉었다. 금방에는 그 향기가 보곡하게 펴져 곧이어 다가올 기회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빛이 면사포처럼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기묘한 빛이었다. 잠시 후 나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바로 곁의 바위에 몸을 단단히 기대었다. 빛을 바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내 초점이 옆으로 움직임에 따라 이윽고 빛의 근원이 적나라하게 눈에 들어왔다. 내가 지금처럼 기술하는 것에 대해 범위를 좀 더 넓게 잡아보자면 이 동굴에 관한 모든 기술에 대해 사람들이 이를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희한다. 나는 감히 논박할 수 없으리라.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점에는 한치의 틀림도 없지만 분명코 환각을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들이댄다면 나는 결국 대꾸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으리라. 혹은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숲속에 악마가 있어 나 역시 그 악마의 술수에 홀렸던 것이라고 방참한다면 나는 순순히 그 말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의 나약함을 참회한다 해도 괜찮으리라.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내가 본 바에 이 세계의 질서하였노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 것이리라. 거대한 석순 위에 팔이 보였다. 유방이 보였다. 고개 숙인 얼굴이 보였고 허리춤 아래로는 약물이 보였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에 머리에 가시나무와 뱀이 단단하게 얽히고 설켜 짜여진 관을 썼을 뿐이었다. 가시나무 꽃 발 아래의 장미처럼 피어나지 않은 채 붉은색으로 빛나고 뱀은 머리를 한 바퀴 돌아 이마 위에서 스스로의 꼬리를 물고 있었다. 팔꿈치로부터 아래, 무릎으로부터 아래는 돌 속에 파묻혀 있었다. 등도 돌에 부착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팔과 옆구리와의 틈새에 두 다리 틈새에도 돌이 침투해 있었다.
음낭에 가려진 안쪽에는 아마도 거기에 있을 음문으로부터 들어가는 육체를 뚫고 목덜미로 돌출된 많은 장식이 새겨진 지팡이 같은 것이 보였다. 이 지팡이에도 가시나무와 뱀이 얽혀 있었는데 두 마리의 뱀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었다. 목덜미를 뚫고 나온 지팡이의 끝부분은 그곳의 석순이 그대로 가늘고 예리하게 된 듯 창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음문에서 내려간 지팡이의 아래쪽에는 보다 복잡한 세 공이 꾸며져 있었다. 끄트머리에 달걀만한 동그란 공이 붙어 있었고 그 공 위에 원과 마른 먹고를 조합한 문양이 보였다. 원의 내부에는 세로로 길쭉한 타원형의 원의 윗점과 아랫점을 맞추어서 가득 차게 상감되어 있었다. 마른 먹골은 그 타원에 4개의 정점이 맞닿게 상감되어 있었다. 마른 먹골의 내부 역시 좌우의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살이 두툼해지듯이 수평한 대각선이 단축된 각이 진 마른 먹골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렇듯 복잡한 여러 개의 문양은 위아래 두 점만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 두 점을 지팡이로부터 뻗어나온 한 개의 선이 관통하고 있었다. 육체는 풍요로운 유방에서 가장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우아한 아름다움과 복부며 어깨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건함을 둘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성질의 너무도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균열은 바로 그 한 개의 지팡이가 통제하고 묶어 균형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전신의 근육은 엄격하게 긴장미를 유지하고 있었다. 육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돌을 벗고 태어나려는 듯 돌에 흡수되어 버리려는 찰나를 힘껏 견디고 있는 듯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 지향성은 유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 제지에 의해 진정되고 있었다. 분노하는 근육은 부드럽고 기름진 살덩어리, 지방의 포옹을 받고 행동으로 나서기 일보 직전에 멈춰서 있었다. 지방은 무엇보다도 정밀과 정체를 지향하기 때문이었다. 대립은 그 얼굴 모습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굳게 닫힌 눈꺼풀은 무서운 고통 때문인지 달콤하게 잠들고 싶은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미간에 희미한 그늘을 만들며 그어진 몇 줄기의 주름은 우수와 쾌락 둘 다를 예감하게 했고 그 수수께끼를 우뚝 솟은 콧등의 직선 뒤편에 맡긴 채 영원히 숨어버렸다. 눈 언저리는 주름 하나 없이 말끔하고 턱의 곡선은 농익은 과일처럼 팽팽했다. 그 얼굴을 다 덮어 씌우려는 듯한 머릿결은 떼지어 몰려드는 파충류와도 같았고 항아리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황금빛을 애하게 발산하고 있었다. 석상인가 하는 나의 생각은 금세 지워졌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 저것은 무엇인가? 인간인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사내도 아니고 여인네도 아니고 사내이기도 하고 여인네이기도 한 저것은 이를 두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궁구했다. 돌에 묶인 몸으로 존재하는 저것은 항설에 들리는 연금술상의 인조인간, 호몬쿨루스 아닐까? 이 생각은 그래도 앞뒤가 맞는 그럴싸한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자 나의 억측은 발전해 나갔다. 어쩌면 저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떨어진 여명의 아이라 불리는 명성, 신의 병력을 두들겨 맞은 타락천사,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생각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것이 보여주는 자태는 악마라 하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그렇다면 천사일까?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천사일까? 그러나 그것이 발현하는 빛은 너무나 미약했다. 은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어두웠다. 육체는 어딘지 불완전했고 극심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성질로 인해 지금이라도 파열하려는 것은 힘껏 버티어 간신히 해체되는 것만은 면하고 있는 듯 했다. 이 안드로규스,
젊음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명쾌함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젊음 자체는 아마도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광물적인 느릿하기 짝이 없는 성장을 통해 말하자면 늙음으로써 얻어진 것이리라. 그것에 드러난 명확하면은 벌써 이면으로부터 노회한 희닉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닉에 의한 난해함이란 일종의 쇠모일 뿐이고 쇠모란 곧 늙음이다. 젊음이란 본디 표면에 그치는 성질의 것이며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면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젊음이 이면으로 깊어진다는 것을 말하자면 표면에 무한한 최적이며 아무리 내부에 침투해도 도달하는 곳은 항상 표면에 있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강력한 단순함은 그러나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인가. 그것은 순수한 금속이 합금보다도 부서지기 쉬운 것과도 같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안드로규스의 육체는 그와는 반대로 공들여 늙음을 거듭함에 의해 이루어진 젊음이었다. 그런 까닭에 젊음이 본래 가지고 있을 터인 조락의 예감이 엿보이지 않았다. 늙어가는 것에 의해 젊음 그 자체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늙음이 젊음을 앞서버려 이제 젊음의 뒤를 이어 늙음은 오지 않았다. 저 젊음의 뒤에 오는 것은 오직 젊음 그 자체밖에 없다.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육체를 완전한 젊음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눈을 돌려 피에르를 쳐다보았다. 물가에 선 채로 한참 동안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던 피에르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수면에 비친 수많은 적석이 그의 발길에 산산이 부서지고 울금색 파편이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동굴 안이 그 파문의 그림자로 일제히 흔들렸다. 물은 낮게 겨우 무릎 위 정도를 적셨을 뿐이다. 중심의 석순에 이르자 피에르는 장미꽃 다발을 발로 헤치고 석인 앞에 섰다. 그는 석순에 파묻힌 무릎에서부터 숙여진 머리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들여다 보았다. 나지막한 탄식이 울렸다. 그의 표정은 살필 수가 없었다. 이윽고 피에르는 떨리는 두 팔을 뻗더니 손등으로 가만히 머릿결을 쓸어 올리며 안드로규스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얼굴 위에 두 엄지손가락만을 남기고 양 손바닥으로 위턱과 아래턱의 선을 따라 천천히 훑고 다른 손가락을 모두 턱 아래에 감추었다. 이어서 엄지손가락이 콧날개를 떠나 입술 위를 쓰다듬고 턱 끝에서 멈추었다. 손은 다시 목을 지나 어깨를 쓰다듬고 유방의 곡선을 따라 더듬고 허리를 흘러 남근에 이르렀다. 피에르는 그것을 손에 꼭 쥔 채로 입술을 유방에 있는 가슴에 대었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숙여 남근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는 음낭의 안쪽을 더듬어 여음을 확인하더니 손을 빼내 그곳에 닿았던 손가락에 입을 맞추었다. 냉정하면서도 요염한 육체를 마주하고 피에르는 경건하게 일련의 동작을 마쳤다. 바로 위 천장에 자리 잡은 종류석에 매달려 있던 물방울이 석순을 타고 안드로규스의 어깨에 툭 떨어졌다. 나는 저고리 깃이 땀에 젖는 것을 느꼈다. 긴장 때문만이 아니라 동굴 안에 떠도는 이상한 열기 탓이기도 했다. 동굴 입구를 넘어서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한기에 몸을 떤 일은 있어도 덥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런데 저 거대한 석순을 눈앞에 한순간부터 점차 온몸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샌가 땀이 벨 정도의 열기를 느끼게 되었다. 나는 바깥 공기가 그리웠다. 이 열기는 기묘하리만치 그립기도 하고 숨이 막히기도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살의 온기와도 흡사했다. 피에르는 석순으로부터 물러나와 다시 물가에 섰다. 그리고 품속에서 새 납촉을 꺼내어 다 달아빠진 납촉에 불을 옮겨 붙였다. 나는 무리하게 저고리 깃을 뒤로 젖히며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뇌리에 떠오른 것은 자크가 들려준 마녀 의식이었다.
나는 편협하기 짝이 없는 자크의 이야기를 대부분 그냥 흘려 들었지만 밤의 향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독신의 의식에 대해서만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도 이상한 이야기였던 까닭이었다. 그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내용을 상세히 말할 필요는 없으리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의식의 첫 단계로서 악마의 둔부에 입을 맞추고 그 행위로서 향연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동굴 안에는 나와 피에르 그리고 저 안드로규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곳에서 향연이 열릴 듯한 기척이라곤 없었고 가령 있다 해도 피에르가 그 같은 어리석은 집회에 참가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피에르는 유방과 음양 두 개의 성기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둔부에는 입을 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에르가 행한 바와 소위 마녀 의식 사이에 무엇인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부르르 떨지 않을 수 없었다. 피에르는 그때 명백하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였던 것이다. 피에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둠을 밝힌 가느다란 촛불의 그림자가 피에르의 초췌한 얼굴 위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그 피곤의 흔적에는 재생의 강력한 예감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는 내 곁을 지나 귀로에 올랐다. 나는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내 눈으로 직접 저 기묘한 것을 살펴보고 싶었다. 사내인지 여인네인지 인간인지 동물인지 악마인지 신의 사신인지 판단할 수 없는 저것을. 그러나 나는 단념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 한시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가는 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늦어졌다가는 그곳에서 다시 도망쳐 나갈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다. 이윽고 동굴 입구에 이르렀을 때 사위는 이미 밤이었다. 어둠은 어느 틈엔가 땅속에서 기어나와 습속의 그 거대한 몸뚱이를 꾸불꾸불 한껏 펼쳐두고 있었다. 나는 바위 그늘에 몸을 감추고 피에르의 촛불빛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의식은 맑게 깨어 있었다. 여기서 서둘러서는 일을 그르치니 숲에서라면 길을 잃는다 해도 그리 큰 고생 없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피에르는 여기에서 분명히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살필 터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나를 보게 되리라. 그렇게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저교의 저 깊은 바닥에서 나는 멀어져가는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기가 등을 훑어 내렸다. 머리 위에서는 궁계를 핥히는 듯한 날짐승의 울음소리가 점점이 울려 퍼졌다. 밤은 무겁게 뜨뜻미지근하게 야수와도 같은 잠결에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